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what we say and what we put out there. I completely disagree. We have to be brave. So many things have happened, it's hard to keep up. I agree. It's a lot to cover.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궁금해하신 소식들,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같은 국제 무대 이야기부터 또 국내 부동산, 법조계 논란, AI 미래까지. 정말 다양하죠? 맞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짚어내고 또 여러 사건들을 연결해서 좀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는 정말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그런 맞춤형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외교 무대의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했어요. 네, 근데 그 주제가 인공지능, AI였다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거기서 나온 그 새끼 호랑이 비유 있잖아요. AI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운 맹수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 비유 자체도 주목할 만한데 이게 단순히 AI의 양면성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이 이 논의를 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회의에서 그 스탠퍼드 대학의 한국인 교수님이 기조발제를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앞으로 5년 안에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일반지능, 그러니까 AGI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예측은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죠. 5년 내 AGI라 와 정말 엄청난 속도인데요. 네,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지금 국제적인 규범 논의가 시급한지 이걸 보여주는 대목인 겁니다. 이런 기술 격변기에 경제 문제도 빼돌 수가 없겠죠. 지금 한미 관세 협상하고 비자 문제가 계속 좀 교착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재무장관 만나서 그 3,500억 달러 투자 관련 논의는 했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돌파구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통화 수합 체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정책실장이 언급했다고요? 네, 그게 좀 중요해요. 그냥 원론적인 대화 같지만 그 통화 수업 체결을 약간 투자의 전제 조건처럼 언급한 거거든요. 안정적인 외환 환경 없이는 대규모 투자 어렵다. 이걸 좀 간접적으로 내비친 거죠. 아하, 그렇군요. 반면에 김민석 총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나섰어요. 한국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미국 가기 꺼린다. 이러면 투자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요. 상당히 노골적이네요. 그렇죠. 이건 투자를 지렛대 삼아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당히 좀 직접적인 압박 전략으로 읽힙니다. 양쪽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군요. 네, 국제경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초에 시장을 아주 뒤흔들었던 그 2025년 주가 대폭락 사태, 이거 한번 복기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방의 날 선언, 그리고 전면적인 관세 부과, 이게 시작이었죠. 정말 그때는 퍼펙트 스톰이었죠. 4월 2일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이틀 만에 4,000포인트 넘게 빠졌다고 하니까요. S&P 500도 10% 이상 급락했고요. 네, 자료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이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조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순식간에. 유가는 2021년 이후 최저치로 그냥 곤두박질 쳤고요. 국내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죠. 코스피가 5% 넘게, 일본 니케이는 거의 8% 가까이 폭락하면서 서큐트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으니까요. 정말 투자자들한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트럼프 관세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관세가 방아쇠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라든가 높은 부채 수준, 인플레이션 압력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쭉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빼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시장이 잠깐 반등하는 듯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둔화 가능성 언급하니까 다시 확 꺾였죠. 이게 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진짜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핵심은 불확실성 그 자체였던 거죠. 그런 글로벌 혼돈 속에서 약간 다른 기류가 감지되는 것이 바로 한일 관계인 것 같아요. 이시바 일본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과거사 반성, 평화 헌법 수호 의지 이런 걸 언급했어요.
네, 이게 뭐 그냥 수사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외교에서 좀 벗어나려는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니까 일본도 좀 독자적인 활로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네, 그런 맥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한일 정상회담이 더 주목받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고 장소가 부산이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집중에서 좀 벗어나서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지역균형 발전을 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멈췄던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될 수 있을지,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34주 연속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9월 넷째 주에는 0.19%나 뛰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양상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양상이요? 어떤 식으로요? 소위 그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들 있잖아요. 성동구 0.59%, 마포구 0.43%, 광진구 0.35% 같은 핵심 지역이 상승을 막 주도하고 그 열기가 주변부, 그러니까 중구나 동대문구, 은평구 이런 쪽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겁니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퍼져나가는군요. 경기도 상황은 어떤가요? 경기도에서도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죠. 분당이 0.64%, 과천이 0.23% 오르면서 상승세가 꽤 가파릅니다. 원인이 뭘까요? 역시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만 뒤처질 수 없다 이런 포모 심리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두 가지 다죠. 거기에다가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하는 측면들도 좀 있어요. 규제가 불안을 자극한다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 사람들이 묶이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풍선 효과로군요. 그렇죠. 실제로 규제 가능성이 나오는 지역 주변에서 전세 끼고 집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갭 투자는 아시다시피 집값 상승 기대감에 전세 보증금 레버리지를 쓰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만약에 추가 규제를 내놓으면 이번에는 또 규제를 벗어난 서울 외곽이나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면서 그 집값 차이를 메우려는 소위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정책과 시장 심리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주거 불안정 문제는 교통정책하고도 또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 리버버스, 그 한강버스 얘기인데요. 박영훈 기자가 직접 타보고 분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밝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퇴근용 대중교통이라는 원래 목표와는 좀 거리가 멀다 이거죠. 어째서죠? 요금은 3,000원으로 꽤 저렴한 편 아닌가요? 요금 자체는 매력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지 노년층 이용객은 꽤 있다고는 해요. 근데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선착장까지 가기가 불편하다. 네,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꽤 걸어야 하고 다른 버스 노선하고 연계도 좀 매끄럽지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이러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한테는 좀 비효율적인 거죠. 게다가 잦은 고장 문제, 또 승선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안전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1,500억 원이나 들였는데 대중교통보다는 그냥 한강 유람선 같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와 더불어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참 심각한데요.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취지는 참 좋았는데 최근에 큰 문제에 부딪혔다면서요. 네, 그게 역세권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라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 주택들의 평가액이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평가액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 주택들이 보통 민간 사업자가 PF 대출 같은 걸로 자금을 조달해서 짓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주택 가치가 하락하니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보증보험 갱신이 안 되면 혹시 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인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입주 청년들이 보통 1억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보증금을 냈는데 이걸 고스란히 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와, 주거 안정을 위해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되다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좀 세심한 후속 조치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조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판결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김한 기자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한미군 성폭행 미수 사건 감형이라던가 14세 여중생 성폭행 사건 무죄 확정, 또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재산 환수 불가능 판결 같은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판결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나 역사 정의 같은 가치와는 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걸 두고 언론의 시각은 좀 엇갈립니다. 야당의 사법부 흔들기다 이런 비판도 있고 아니면 삼권 분리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견제다 이런 반론도 맞서고 있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에 넘긴 배경에 한덕수 전 총리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요? 네,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 절차인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 배경에 한 전 총리가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사안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네요. 법정 인정신문 절차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은 걸 두고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유명 화가인 이호환 화백의 그림을 뇌물로 받았다. 이런 혐의로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통일교로부터 대선 자금 10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 이건 파장이 좀 클 수 있는 사안 같은데요. 그렇죠. 특검이 합보했다는 통일교 내부자 윤영호 씨 고고서에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거액이 조성된 정황이 담겨 있고 또 계좌 추적에서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호 씨 측에서는 아프리카 선거나 북한 백신 지원 목적이었다고 해명한다는데 특검은 좀 다르게 보는 모양이군요. 네, 특검은 이 돈이 결국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그 쇼핑백, 그 안에 내용물이 뭐였는지 이것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특검에 출석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일반 출입구가 아니라 지하 2층을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요. 네, 그 해명도 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특히 박 전 장관이 내란 음모 사건 당시에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법률 전문가로서 그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특검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태도가 또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어렴풋이 기억난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어서 이거 책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한편 진실을 밝히려 했던 박종훈 대령은 보직 해임된 후에 아무런 임무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걸 사실상의 고문 상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네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있었어요.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AI, 바이오, 주거 문제 해결 약속했고요. 네, 그리고 10년이나 끌었던 문신사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1,3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또 계엄 연루 보도가 나왔던 스카이데일리에 정부 광고비가 계속 집행된 문제도 있었죠. 네, 그리고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도입 요구하면서 파업 예고한 소식까지 정말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잠시 숨을 좀 고르고요. 다시 AI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유엔 논의를 잠깐 살펴봤는데 현재 AI 기술 발전의 큰 흐름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는 구글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GPT처럼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대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를 향한 경쟁이 있고요. 네, 이건 정말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싸움이죠. 데이터 센터, 반도체 같은 인프라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이 바로 개인 맞춤형 AI, 즉 퍼스널 AI의 부상입니다. 이건 좀 거대 AI하고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뭐랄까 모든 걸 다 아는 척척박사 AI가 아니라 딱 나에게 필요한 정도만 쏙쏙 골라주고 내 일정을 관리해주고 또 내 관심사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진짜 말 그대로 개인 비서 같은 AI를 지향하는 거죠. 혹스라는 앱이 그 예시로 소개됐던데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캘린더를 요약해서 오디오로 브리핑해주고
특정 주제에 대해 질문하면 AI 진행자들이 토론하는 팟캐스트를 즉석에서 만들어준다니 와 정말 신기한데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능 같기도 하고요. AI 발전 단계를 굳이 좀 나눠보자면 1단계가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 2단계가 인프라 구축 경쟁이라면 3단계는 바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개인의 일상을 바꾸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화된 AI 서비스들이 앞으로 우리의 정보 소비 방식이나 업무 효율성을 어떻게 또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게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례도 있네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드론으로 농특산물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요. 네, 캠핑장 같은 곳까지 배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11월까지 무료 운영한다고 하니 근처에 계시면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기술이 어떻게 실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요. 좀 더 가볍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올해 과일 선물 세트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올여름에 폭염이 워낙 심했잖아요. 그래서 사과 농사가 특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크고 품질 좋은 사과가 귀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과일들을 찾는군요. 네, 맞아요. 망고나 용과 같은 수입 과일을 섞은 혼합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크기는 좀 작지만 가격 부담이 적은 그런 실속이 있는 작은 사과 세트를 찾는 분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허허, 기후변화가 우리 명절 풍경까지 바꾸고 있네요. 네, 그런 셈이죠. 추석하면 또 귀성길 장시간 운전도 빼놓을 수 없죠. 몸이 뻐근할 때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팁이 소개됐는데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알려준 방법이라고요. 네, 아주 간단한 동작들입니다. 목 돌리기, 발목 돌리기, 앉은 상태에서 다리 한쪽씩 들어 올리기, 또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여서 가슴 펴기, 손목 풀어주기, 뭐 이런 것들이요. 정말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운전 중이 아니라면 중간중간 꼭 몸을 움직여서 피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해외 소식 중에서는 독일 브레멘의 장례 문화 변화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례 방식을 아주 다양하게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기존의 매장이나 화장 외에도 염습 없이 천으로만 시신을 감싸서 묻는 방식도 허용하고요. 네, 천으로만요? 네. 그리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 심지어 유골을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나 장신구로 만드는 것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인데요. 그렇죠. 개인의 마지막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망자에 대한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논쟁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러시아에서는 거의 1톤에 육박하는 969kg짜리 초대형 호박이 등정에서 화제가 됐다고 하고요. 하하, 969kg 호박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89세 할머니께서 벤치프레스 세계 챔피언이 되셨다는 소식도 정말 놀랍습니다. 아사이다 노리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야,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저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A 스포츠 투어 후기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LA 다저스하고 LAFC 경기를 직접 보셨다는데 팬 서비스가 그렇게 인상적이었다면서요? 네, 경기 끝나고 팬들이 그라운드에 직접 내려갈 수 있게 개방한다거나 그런 세심한 팬 서비스가 미국 스포츠 인기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스리런 홈런이랑 손흥민 선수 골을 현장에서 직접 봤더니 와, 정말 부러운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값진 추억이 됐겠네요. 그리고 코즘이라는 신개념 스포츠 펍 후기도 인상 깊었어요. 그 극장처럼 거대한 스크린으로 현장감을 극대화했다는 곳이요? 네, 맞습니다. 입장료가 30만 원대로 상당히 비싸긴 한데 그만큼 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싼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열기는 정말 뜨겁고 또 그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역시 스포츠는 직관이 최고인가 봅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보들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국제 정치 무대부터 국내 현안, 기술의 미래, 그리고 또 일상의 소소한 변화들까지 그 연결고리를 좀 찾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오늘 다룬 내용 중에 특별히 당신의 마음에 좀 와닿았던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AGI 시대가 정말 온다면 우리는 어떤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또 복잡하게 얽힌 이 정치자금 의혹들의 진실은 과연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당신의 지적 여정에 좀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요. 중요한 정보들을 엄선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